다시 비트겐슈타인으로 돌아와서 네네. 그래서 17살에는 베를린 공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학위를 취득하게 되죠. 그 유명한 베를린 공과대학. 그렇지, 유명한 대학. 그리고 이제 항공역학을 그때는 이제 최첨단이었던 거야. 그래서 항공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맨체스터로 가게 됩니다. 1908년 19살이 됐습니다. 대기 관측, 비행기 엔진 설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특히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고압가스 연소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적인 처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수학의 기초를 좀 공부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수학의 기초를 공부하다가 이제 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비행기 엔진 같은 거를 설계한다든가 그걸 분석할 때도 이제 고압 가스가 필요하겠죠.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게 유체역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유체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인 것 중에 하나. 유체역학? 공학에서 유체라고 하는 거 흐르는 애들이 흐를 유체거든요. 그러니까 유체 액체나 이탈 이런 기체 아니요. 액체나 기체 같은 거. 유체, 그게 유체예요. 그 유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걸 하는 유체역학이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체역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유체. 모르겠어요. 네네.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는 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엔지니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또 이런 이론들이 세워지고 있는 시기였을 건데 그때는 최고 엘리트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구만. 하지만 좀 덜 떨어지고 좀 불쌍한 친구라는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요. 믿으면 안 돼. 아인슈타인이 수학 못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인슈타인이 수학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존나 못했나 보다 했더니 장난 아니었거든. 장난 아니었어. 나처럼 못했는 줄 알았지.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아침에 모여가지고 김도인이 막 한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한문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물어봤더니 김도인이 한문 못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독실이와 저희가 했던 대화가 뭐였냐면은 뭐였어요? 못 들었는데? 조깅에서 조가 아침 조고 깅이 달릴 깅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넘어가면 네. 그래서 뭘 읽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버트런드 러셀의 수학 원리를 읽게 됩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수학 원리. 그리고 프레게의 산술의 근본 법칙을 혼자 공부해요. 그리고서 고민합니다. 야, 이거 내가 수리처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기계공학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거봐, 지금 벌써 수학 공부 못했다는데 지금 수학 책을 읽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22살이 되면 전공 공부를 어쨌든 마쳐요. 그래서 22살에 철학책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레게를 찾아갑니다. 그때 프레게가 패스예요. 이 미친놈 같은데. 러셀한테 가라. 그래서 러셀한테 가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 18일 날 러셀의 그 방에 불쑥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 비트겐슈타인이야. 그 언어를 쓰면서. 그렇죠. 과인이 비트겐슈타인이네. 그런 거죠. 자네가 한번. 이때 러셀이 40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교수는 아니었고 수리 논리학 강사였습니다. 17이지 아직? 비트겐슈타인? 지금 22살 됐어요. 22살로 네네. 컸네요. 러셀의 강의를 따라다니고 그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소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뿔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러셀의 밑에서 정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구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밤늦게 계속 찾아오대.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러셀이 이 얘기를 못했대요. 야,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돌아가라는 얘기를 못했대. 왜냐면은 러셀의 기록에 따르면 내가 늦었으니까 집에 가라고 얘기하면 자살할 것만 같았대. 그러니까 내 지금 생각났어. 무서워서 가라고 못했다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이게 이해가 안 가네. 나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겠네. 그래서 그 코뿔소 논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뿔소가 이 방 안에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한 논쟁을 하거든요. 너무 매력적이다, 근데. 진짜 그래요? 듣다 보니까. 그래? 이런 사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도 싫어, 사실은 이런 근데 거. 아니 까칠한 애들 싫어. 내가 이 사람을 지금 거절하고 집에 가라고 하면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러셀이 그걸 받아준 것도 너무 모르겠어 그냥. 우리 교수님들 같으면은 꺼지라고 했을 텐데, 그죠? 조교 부르고. 그래서 러셀은 이거죠. 그러니까 코뿔소가 없다 이 방에 확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러셀은 굉장히 상식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코뿔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미 이때 논리철학 논거를 쓰진 않았지만 논리철학 논거에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논리철학 논거 때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하고 가. 내가 볼 때 지금 야, 이 자식아. 말을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오늘 끝내려고. 시간도 벌써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생일 중간 했는데 시간 끝났잖아. 그렇네. 빨리 해야 내용 설명해줘.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코뿔소 논쟁했어요. 뭘 2달 후에? 2달 후에. 2달이 지났다. 2달 후에 비트겐슈타인이
러셀한테 물어봐요. 내가 철학을 계속 공부할 만한 재능이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비트겐슈타인이 비트겐슈타인은 물어본 거 아니야? 누가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비트겐슈타인이 러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내가 철학을 공부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너 그거 누가 물어봤어? 지금 그 얘기 물어보는 거야. 아. 근데 러셀이 이렇게 물어봐.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쫄았어 지금. 또 뭘 물어보려고. 내가 바보라면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철학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세상에 이런 비행기 비치. 조종사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거구나. 이게 그냥 장난 아니죠. 러셀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겨울방학이 오니까 그동안에 철학과 관련된 글을 써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얘기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에 루드비히가 그 글을 가져가는 거죠. 방학 때는 쉬고 싶었어. 그만 좀 하자 개새끼야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제 러셀의 기록에 따르면 첫 문장을 보고서 얘가 재능이 있구나를 알았대. 근데 무슨 첫 문장인지 모르겠어. 근데 첫 문장을 보고서 철학은 재능이 있구나. 끝났다. 그때 이런 철학을 썼던 건 뭐예요? 이미 얘가 기원논리학이나 소논문 같은 거요? 그렇지 자기 글을 막 써온 거야. 워낙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기록을 계속해요. 수첩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쓰거든. 근데 어제 써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해줍니다. 루드비가 이렇게 생각했대. 구원을 얻은 것 같았대. 그래서 내가 철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겠다. 저는 논문 쓴 거 첫 문장 보고 학교 그만두라고. 진짜. 근데 김도인 논문이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되게 독특해요. 한자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 쓰면 안 되는 거 있잖아.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걸로 꽉 차 있어 논문.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정당할 사실은. 뻔했지. 천재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그 논리 철학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그렇죠. 수리 철학과 논리 철학. 논리 철학에서 근데 그 전까지의 철학이랑 좀 느낌이 사뭇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삶에 대한 탐구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던 그런 철학에서 갑자기 이제 수리 쪽인 사람이 튀어나온 거죠. 관념으로 이루어진 수리 또 엄밀한 정의로 이루어진 수리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철학을 뜨문뜨문 다루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미 철학의 시초가 형성될 때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래야죠. 사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계속 분리가 있어왔어. 돼 버리니까. 네네. 그럼 지금 철학과를 가면 제가 궁금한 건 철학과를 가면 이 기호 철학, 기호 논리학을 가르치고 예. 그런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철학과를 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은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이 강해서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고 기술적 측면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어려워요. 그럼 다 이해하고 있겠네요. 철학과 분들은 수학도 굉장히 뛰어나겠네.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무한에 대한 개념들도 수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근데 영미 철학을 하시는 분들만 좀 그래.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 학계 체제가 철학과는 문과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문으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철학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약간 직관 쪽이나 그런 쪽에 성향이 맞으면 동양 철학 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 논리나 분석 쪽이 조금 성향이 더 맞으면 서양 철학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그분들이 약간 자기 성향이랑 일치하는 게 있지만 수학이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적성을 탐구해서 분석 철학으로 나아갈 수 없게 돼 있죠. 한국 철학의 학문 약간 구조가. 그렇구나. 학계 체계가. 네, 그러니까 독실님 궁금하신 건 그거예요. 저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수학적인 기초 이론이 전반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깊이. 네, 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가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과 계통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비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과학 철학이라는 것도 과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 철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아는 거야. 잘 모르는데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는 정도로 과학을 한 다음에 과학 철학이 전개되고 이런 게 좀 문제다.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저거 필요성을 되게 느꼈던 게 분석 철학 할 때도 그렇고 저희 동양 철학 쪽에서 이기론 가면 이렇게 개념이 일단 추상화되면 수학적인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적인 기초 학문에 대한 게 없으니까 문과 쪽 특히 철학은 맞아요. 철학 내용만 배우잖아요. 이 추상화된 개념을 되게 내용적으로만 말이 계속 반복되게 논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그만두기 전에 수학에 대한 공부가 좀 더 많은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도 네네. 나는 이제 수학 말고 과학에 대한 공부가 문과에 좀 필요하구나 생각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시기에 러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천재가 왔잖아요. 러셀이 자신의 주요한 학문의 방향을 논리학에서 사회운동으로 전환시키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네. 왜 관심을 돌리냐 러셀이? 비트겐슈타인 때문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 더 천재니까. 그렇지. 난 더 이상. 그래서 이때 러셀이 지식론이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지피를 방대하게 하고 이제 비트겐슈타인한테 보여준 거야. 나 이런 거 쓰고 있어. 그랬더니 비트겐슈타인이 신랄하게 깝니다. 요거 틀고 러셀이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은 알았대. 승질이 나고 기분이 나쁜데 비트겐슈타인이 맞았다라는 걸 알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학문의 기초, 논리학의 기초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비트겐슈타인 넘기고 나는 사회운동이나 해야 되겠다. 라고 사회운동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처음엔 비트겐슈타인이 좀 비참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에 되게 공감이 좀 마음이 아프면서 좀 이렇게 안쓰러운데 지금 갑자기 기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 비트겐슈타인 재능 없다고 깠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너무 궁금해. 그 가족들이 장난이 돼. 그래서 러셀이 여색에 빠져요.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색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이들. 진짜. 쩔어 그냥. 근데 러셀이 나중에 비난받는 부분도 그렇죠. 이렇게 삶의 윤리성에 대해서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비트겐슈타인이 여러 망쳤네. 그러니까. 근데 망쳤어. 철학을 하다 보면 러셀은 그때 워낙 너무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수학물도 장난이죠. 그냥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저런 주눅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어떤 독특한 깨달음이나 내 생각이 되게 뭔가 딱 집약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리해서 이제 논문이나 뭘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선행 연구들 다 조사해보면 이미 역사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들을 이미 너무 앞에 때 너무 정교하게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한계 같은 게 딱 직면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되게 막 주눅 들거나 사람들의 역량을 나는 정말 평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거에 계속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까지는 어떤 엄밀한 개념적 수리를 집어넣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넣기 시작하는 것이 유행이 되진 않았을까요? 혹시? 제 생각인데 그 전까지 수학은 있었고 예전에는 수학자가 철학자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엄밀한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수의 세계, 어떤 엄밀한 수의 정의 같은 것들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가 뭐 칸토가 여기서 같이 나오는 거죠. 무한집합. 칸토도 사실 있고 여기 뭐 무어나 아니면은 프레게나 화이트헤드나 이 당시에 이제 집약돼 있었어. 너무 그러니까. 천재들이 많이 나와요. 저 시기에. 그리고 이 시기에 그 천재들이 한 장소에 뭉쳐 있잖아요. 영국을 중심으로. 네네. 그때 물리학 천재들도 튀어나오고 있었고요. 이미 그 시대에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때 천재들이 다 그게 이상한 시기인 것 같아. 20세기 초 그랬던 것 같아. 네. 집약되는 시기. 어쨌든 그래서 러셀이 아까 여색에 빠진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1912년 23살이 됐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아직까지는 러셀의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하죠. 러셀이 있는 영국 캠브리지 트리니티 컬리지에 그때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매일 밤 찾아갔지만 아직 학생은 아니었던 거야. 그 러셀의 책을 신랄하게 깠지만 아직 학생은 아니었어. 그해 여름 속상하다 속상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제 핀센트라는 이제 유일한 친구였어. 남자입니다. 러셀을 사랑한 건 아니었나 봐요. 러셀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핀센트를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게 논란이 있어요. 이게 동성애적 관계였냐, 아니면 우정이었냐, 이렇게 논란이 많긴 한데 핀센트는 이제 얘도 별로 이제 그 어떤 뛰어난 역량이 없는 학생이긴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캠브리지였어요. 캠브리지 수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속상하다. 평범한 인간이네. 평범해. 음악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것도 평범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둘이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핀센트가 나중에 이제 세계대전 중에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는 핀센트한테 헌정되어 있습니다. 책 페이지 딱 넘기면 사랑하는 핀센트한테 헌정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24살이 되면 자신의 과민한 성격 때문에 대학이랑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러셀한테. 나는 노르웨이에 가서 혼자서 연구하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랬더니 러셀이 뭐라고 하냐면 어른 하시겠어. 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요. 그래서 이 장소가 약간 중요해요. 이 노르웨이의 스키올덴이라고 하는 이제 시골 마을인데 이 마음의 안식처였던 것 같아. 끊임없이 계속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진이 남아있거든요. 사진이 어떻게 되냐면은 절벽에 이 아주 별장 하나가 조그만 별장이 하나가 딱 있어. 이때 가서 이제 연구를 하고 나중에도 계속 끊임없이 가거든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좀 혼자 부러운 얘기도 것 하고. 같아. 일단 돈은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 마을을 사버릴 수 있든 뭐 그러니까. 사갖고 부럽다. 그래서 노르웨이 갔죠. 거기서 이제 혼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아직 학사 학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지 무어가 이때는 이제 그 대학교 강사였는데 지금 친구가 된 거죠. 무어가 그를 멀리까지 찾아옵니다. 너 학위 없으니까 학위 내자. 그래가지고 네가 불러주는 걸 내가 받아 적어줄게 하면서 무어가 찾아간 거죠. 그래서 받아 적었어 무어가. 그리고서 이제 왜 지가 쓰지 그걸 굳이? 그러니까 그 천한 그걸 할 수 없었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이게 잘 해줬어. 근데 무어도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게 받아 적어준 거죠. 그리고서 캠브리지로 무어가 돌아와. 그래서 학위를 올리려고 했는데 심사 규정상 참고 문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 문헌이 없어 얘는. 다 머릿속에 나왔어. 서문 같은 것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무어가 루드비히한테 편지를 씁니다. 야, 참고 문헌이 있어야 되니까 참고 문헌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루드비히가 꺼져. 그냥 해줘. 그 얘기하는 거죠. 무어가 열받아가지고. 진짜 꺼져라고 했나 보네. 열받았을 정도면. 짧게 얘기한 건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참고 문헌을 고려하지 않고서 낸 것이니 학위도 나를 특별히 참고 문헌이 없지만 학위를 줘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요. 비트겐슈타인이. 그래서 무어가 답장을 안 했대.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위가 없습니다. 그래? 네. 다음 해 드디어 1914년이죠. 25살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자신의 조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세르비아한테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 탈장이 있었대. 탈장이 치질 아닙니까? 치질하고 약간 다른 거야? 장이 약간 나오는 거지. 네네. 치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치질은 그 끝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탈장은 진짜 장의 일부가 밀려 나오는 건데 제가 알기로 탈장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탈장 증세가 있어서 징집에서 제외가 됐대요. 그런데 지원합니다. 네, 복무하겠다. 왜 복무하냐면은 뭐 또 국가에 대한 뭐 조국에 대한 그런 충성 그런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대. 근데 군인. 이게 그렇지. 생활 적응 잘해요? 왜냐면 들어보면 굉장히 민감 성향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군대 같은 이렇게 완전 조직 문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존나 잘 생활합니다. 정말? 아 진짜? 훈장이랑 훈장은 다 받아요. 그 얘기는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평생 어떤 거에 시달리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냥 죽음에 직면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계속 죽고 싶어 해.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두려움이 없어. 지원을 합니다. 어떤 걸 지원하냐면 가장 위험한 곳에 계속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포병에 이제 배치를 받거든요. 네. 거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관측소에 있는 거야. 아군 관측소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내가 적군이야. 그럼 어디부터 폭파시켜요? 관측소. 관측소부터 날려버려야 우리가 안 들키지 않으니까. 관측소에 자기가 지원을 해. 그래서 거기 남아서 계속해서 그 죽음에 시달려. 그러면서 논고를 집필합니다. 대면하는구나. 대면한 자기를. 사람이죠. 전쟁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 음. 톨스토이도 전쟁 아니었나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이 톨스토이의 책을 이때 읽어요. 톨스토이의 요약복음서라는 게 있다며. 요약복음서가 뭐냐면은 4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뭉친 거래, 톨스토이가. 그걸 끊임없이 계속 읽어요. 처음으로 적군을 만났을 때 동부전선에 있었거든요. 제1사단 포병연대에 이제 배치돼 있었는데 처음 적군을 직면했을 때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나도 버젓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왜냐면 죽음과 바로 대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기독교나 그런 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 자체가 돼요. 근데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 자체가 너무 중요했던 거야. 어쨌든 거기서 논리 철학 논거를 계속해서 집필합니다. 그리고 뭐 벙커에도 있고 그다음에 참호에도 있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극심한 공포에 나중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뭐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계속해서 폭탄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후퇴 명령이 있어도 얘는 후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을 받습니다. 점차 승진해서 장교까지 돼요.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내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마 신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지. 나는 벌레다. 하지만 신을 통해 나는 인간이 된다. 신이시여 저와 함께 가소서. 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이거를 어떻게 보나요? 후대에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보나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말 깨달음으로? 이거는 근데 철학사에서는 크게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 같고 네. 나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크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고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거를 중요시하냐면은 언어에 대해서 분석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한계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싶었던 거는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거였거든요.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나 윤리성, 아름다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 이거는 최 사장님의 해석이에요? 아니면은 실제로 보편적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아서 알아서 해석하실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전쟁 중에 그 전기 철학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였냐면은 우연히 잡지를 봤어. 잡지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파리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에 대한 기사였어요. 재판에 대한 내용인데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모형 인형하고 자동차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했겠지. 그냥 뭐 자동차 부딪힌 것처럼 딱 해가지고 장난감처럼. 그거에 대한 기사를 본 다음에 논리철학 논거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모형이 돼야 된다. 그렇지. 1대1로. 그렇지. 1대1 대응이 한다는 거야. 자동차, 사실은 웃기잖아요. 그 모형으로 예를 들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인형이 있고 자동차가 충돌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실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같은 논리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라는 것의 논리적 구조와 그 모형 안에서의 논리적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지 않아도 그걸 우리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언어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응한다. 그게 전기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그림 이론의 그 토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림 이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그림 이론이 언어는 세계의 그림이다라는 사고 방식인데 어쨌든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중에 이렇게 강렬한 철학적 사유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관심 장교였겠네요. 아니라니까 훈장이랑 훈장을 다 받았어. 아 그래. 왜냐면 버텼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이 전투력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쩌면 탈장이 와서 탈장이라고 하는 게 그 꼭 항문으로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복막에 있는 구멍이든 어떤 구멍으로 장이 이제 원래 잘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탈장인 분들이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장이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진대요, 뾰족하게. 원래 복막에 진짜? 구멍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후퇴를 못했을까? 뭐 어쨌든 그런데 전쟁 중에 얘기했었죠. 유일한 친구이자 사랑하는 핀센트가 핀센트를 정말 좋아해서 이거 나중에 여러 명의 연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핀센트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핀센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살을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해 핀센트가 죽은 다음에 한 달 후인 8월에 논리철학 논고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핀센트한테 헌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논리철학 논고가 완성된 그 한 2달 있다가 10월에 이탈리아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1년간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되고 포로가 많았어. 30만 명이 포로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럽에서 전쟁에서의 포로는 뭐 이게 잘 대우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한 10분의 1 정도는 기아랑 질병 때문에 죽었대. 비트겐슈타인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지 있었죠 아까. 케인지가 노력을 해가지고 의사랑 다 짜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다 마련해 놓은 거야.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지.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 나가겠다 해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은 자기들 부하가 있잖아요. 부하가 다 풀려나갈 때까지는 자기 나가지 않겠다. 라고 해서 거기 남아 있습니다. 삶이 되게 좀 느낌이 달라요. 다른 사람 같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사람이랑. 어쨌든 1919년 10월에 전쟁이 끝나죠. 3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랜 시간 동안 전쟁에 있고 계속해서 그렇지. 그 공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됐대.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군복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말도 군인처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사실 돌아가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그 어떤 투자에 영민해가지고 자기 재산들의 대부분을 미국 채권을 구입했어요. 근데 세계대전이 난 다음에 미국 채권 대박이다 진짜. 빵 떴잖아. 부자 중에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형제들이랑 재산을 나눠서 가졌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스트리아의 재벌이었다가 세계의 재벌로. 그렇지. 갑자기. 그런데 이 재산을 형제들한테 나눠줍니다. 나눠 가져. 난 필요 없으니까. 다 나눠준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해요. 그래서 빈에 그 프라터라는 거리가 있었대.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동성애자들이 크게 두 군데로 간대요. 첫 번째는 바 같은데 좀 고급스러운 그 동성애자들이 있고 프라터라고 하는 그 공원 근처 뒷골목에 또 거친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있었나 봐.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밤마다 욕망에 시달렸대.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 그래서 프라타 거리에서 남자들과 많이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취향 자체는 약간 거친 남성들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논란이 좀 많습니다. 친구들도 두 종류야. 어떤 친구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동성애자였다라는 거를 밝힌 친구들도 있고 논란이 좀 있는데 근데 이게 맞는 것 아까도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 중에서 당시 그건 이제 법적인 거라든가 당신 이제 아예 그렇지. 불법적으로 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동성애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예전에도 그건 다뤘었는데 근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예를 들면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평생 우정 관계였는지 아니면 썸이었는지 아니면 사실 연인이었는지 결혼 안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나는 얘를 여자로 좋아하는 거야 혹은 이성으로 좋아하는 거야 혹은 얘는 그냥 우정일 뿐이야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우정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게 동성애 혹은 양성애였기 때문에 얘랑은 그냥 순수하게 으쌰으쌰거리는 우정일 거다. 얘는 사랑하는 관계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규정하려고 하는 거가 좀 어쩌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렇긴 하네. 네. 근데 또 비트겐슈타인이어서 동성애여서 그렇다기보다 어떤 특정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사상을 배우면 그 사람의 일생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뭔가 우리가 하는 사랑과 다른 뭔가 독특하고 운명적인 사랑을 했을 거다라고 그 보는 시각 때문에도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냐면은 평전이나 나중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심리학으로 비트겐슈타인을 해석한 사람들이거든요. 약간 정신분열증적인 측면이 있었어. 혼자 대화하고 막 그런 걸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억압적인 것 때문에 철학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부모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거? 동성애에 대한 억압. 동성애. 그러니까 도덕성,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어요. 왜 비트겐슈타인이 자꾸만 도덕성과 철학을 분리시키고자 했는가? 자기는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시면에 뭐가 있냐면은 나의 그 도덕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성을 숨겨진 것으로서 만들고 싶었다라는 그 욕망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해석이 있어. 그러니까 딱 이 말이 참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너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런 그래요. 그렇지. 근데 비트겐슈타인 자체가 그 프로이트의 해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해석을 여러 가지 하는 거지. 뭐 GD가 유명하니까 막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얘기한 건 지드래곤 말한 건가요? 그래, GD. 요즘 GD 얘기 친한 많이 것처럼. 하시네요. 그래. GD랑 요즘에 이번에. 제가 GD 잘 알잖아요. GD가 날 몰라서 그렇지. 그게 중요한데. 일단 일방적인 관계. 러셀이 캠브리지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갑니다. 왜냐면은 철학의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논구가 집필됐고 철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사범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논리철학 논거는 출판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출판 안 해줘. 정말로. 잠깐만. 이 타이밍에 지금 이분이 학사 학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 거야? 없어요. 예.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위는 없어. 그렇지. 이 당시부터 이제 좀 유명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아직 잘 모를 때인 거예요. 근데 러셀은 인정하고 있고. 러셀은 대단한 사람인 거 알고 있고. 러셀은 얘 때문에 포기했고. 그렇지. 그래서 러셀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논리철학 논거를 출간해야 되는데 아무도 출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또 비트겐슈타인이 자비로 출간하는 걸 또 싫어해. 그래서 찾고 찾다가 어쩔 수 없이 러셀이 서문을 써주는 조건으로 출간을 합니다. 러셀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서문을 써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책이었기도 했고 어쨌든 간신히 출간이 되는데 인세에 대한 권한도 없었어요. 인세 같은 거 다 포기하고 러셀이 서문 써주는 대신 출간해주겠다. 인세 받아봐야 자기 재산의 0.000. 그러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고전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해. 항상 궁금해. 누가 그 반열에 올려주냐고. 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영미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참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미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때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지. 얘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학계에 있는 사람이 알았으면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의 논문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왜 그걸 몰랐겠어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저는 잘 몰라요. 내가 안 내준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나한테 가져왔으면 내가 A4에도 딱 출력해가지고 스프링에서 찍어서 했을 텐데. 스프링 제본. 1920년 31살이 됐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잠시 정원사 일을 해요.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되면 이제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예, 아까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저런 것이 있다고 얘기할 때 했던 걸 난 길게 한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아니요, 정원사 일은 자기가 쉴 때마다 계속 했던 것 같아. 나중에 학교 생활하다가 도망치게 되거든요. 그때도 하게 되고. 근데 교육에 너무 엄격했어. 체벌을 좀 많이 했대요.
왜냐면은 자신의 학생들이 귀족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시골 여학생이지만 대수학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 했으니까. 체벌하고 머리 잡아당기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대요. 말투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야 시골에 있는 여학생이 뭘 수학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안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어. 멀리까지 막 몇십 킬로를 걸어가가지고 과일을 사가지고 애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너무 사랑하는데 애들 너무 사랑했어. 그렇지. 근데 대수학을 못하는 건 문제인 거야. 체벌도 좀 기준이 하고. 너무 높고. 그래서 천재 아래에 있으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37살이 될 때까지 약 7년 정도를 교사 생활을 해요. 오래 했지. 아직도 37이야. 37이야.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11살이었던 요제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수학을 잘 못 풀었나 봐. 비트겐슈타인이 때렸어. 실신합니다. 근데 요제프 자체가 14살에 백혈병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안 좋았는데 그때는 몰랐지. 때렸는데 실신한 거야. 그 때린다는 개념도 우리가 지금 체벌하는 그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회초리로 뭐 그 정도 손바닥 대 이게 아니었을 수 있지. 모르지 그때는. 잘 모르겠어. 그의 부모가 신고를 위해서 경찰서로 갑니다. 그래서 길에서 비트겐슈타인을 만나가지고 욕이란 욕을 다 들이붓고 비트겐슈타인은 뺨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경찰서에 너 신고할 거야! 갔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도망칩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못 잡아. 그러다가 그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 재판을 받는데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후 3년간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빈으로 돌아옵니다. 빈에 머물면서 노인을 위해서 저택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떡해? 자기 돈은 없는데 가족들 돈은 있으니까 돈을 지어준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랑하는 이제 마거리트라는 스위스 태생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누이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이때 양성애자라는 게 좀 밝혀지는 거죠. 그녀는 부유하고 세련되고 아주 어렸어요. 생기 넘치고 근데 철학에는 문외한이었어. 여러 해 동안 만났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일기를 보면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그냥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하죠.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자신의 별장, 아까 그 노르웨이에 있는 그 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기록에 의하면, 마거리트의 기록에 의하면 별장에 왔는데 계속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명상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거리트 같이 이제 생기 넘치고 그런 사람이 적응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그 2주 후에 루드비히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드비히가 슬퍼해. 38살이 됐습니다. 1927년이 되는 거죠. 논리 철학 논고에 영향을 받았던 논리 실증주의자들, 이 사람들 되게 중요해요. 철학사에서 논리 실증주의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문을 과학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논리 실증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수학, 논리학, 이론 물리학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논리 실증주의자였어요. 수학이랑 논리학과 이론 물리학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언어가 규정되고 정교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어를 정교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명제,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뭐냐면은 문장과 명제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문장은 표현된 걸 얘기하는 거고 명제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명제는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 창밖에 비가 온다. 이게 명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명제를 규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명제의 의미라는 것은 검증하는 방식이다. 너무 말이 어려웠지, 그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말만 해라가 논리 실증주의자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비슷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하나님 검증할 수 있어? 못하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영혼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논리 실증주의자였는데 과학적 반복론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명제가 정교화되면 수학과 논리학과 이론 물리학이 통합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를 성서화시켜. 이게 대단한 책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학파의 어떤 그 성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신을 찾아온 거죠. 비트겐슈타인을 찾아옵니다. 노르웨이로. 아니요. 이때는 이제 빈에 있었어. 아까 전에 다시 빈으로. 아직 빈에 있었으니까 빈에 있는데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뭐라 부르냐면은 빈학파 혹은 비엔나 서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찾아와. 신이시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랬더니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 막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꺼져. 타고르의 시를 읽어줍니다. 애들 모아놨잖아.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왔어. 그랬더니 시를 읊어주고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존나 실망하죠. 실망하겠다. 이거 자기들이 생각했던 신이 아니었던 거야.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돌아가지만 그래도 비트겐슈타인은 아직도 신으로 남아있어요.
1928년이 됩니다. 39살이 되는데 논리처럼 논고를 논고로 많이 부르거든요. 논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 피에로 스라파라는 사람과 만나게 되거든요. 스라파는 누구냐면은 공산주의적인 언어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산주의적 언어관은 어떠냐면은 사회관계망을 중시하거든요. 노동자의 언어, 그 관계들을 되게 중시하는 거야. 스라파와 대화를 하면서 루드비히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스라파의 영향을 받아요. 중요한 대화가 사실 이런 대화가 있는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루드비히가 이렇게 얘기해요. 명제와 사태 사이에는 논리적 형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림이론 얘기하는 거야. 세계랑 언어는 논리적 공통성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스라파한테 하는 거죠. 그때 스라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갑자기 손가락 4개를 모아서 턱을 긁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 그렇다면 이거의 논리적 형식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뻑큐한 거야. 비트겐슈타인이 물어본 거지.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세계랑 언어는 논리적인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스라파가 뻑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4개로 턱을 긁는 거는 나폴리 사람들은 모욕적인 행동이었대. 그래서 뻑큐하면서 물어보는 거지. 뻑큐의 그럼 논리적인 공통성은 뭐냐? 세계랑 공유하고 있는 공통성은 뭐냐? 비트겐슈타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없어. 뻑큐랑 세계랑 무슨 논리적 공통성이 있겠어? 왜? 뭐 없잖아. 예를 들어서 스라파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논리적 형식이 뭔데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턱을 긁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턱을 긁지 않으면서 논리적 형식이 네가 말한 논리적 형식이 뭔데? 라고 얘기하는 것과 턱을 긁으면서 논리적 형식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빵점 맞았어요. 나 사실 실제로 빵점 맞은 적 있었거든. 웅변학원 다녔었는데 받아쓰기 했는데 받아쓰기 너무 못했어. 저 지금 말을 잘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말이 발전하면서 받아쓰기라는 빵점 맞았어. 엄마한테 갖다 준 거죠. 엄마가 김도인처럼 잘했다. 억양 없이 얘기합니다. 잘했다. 그거랑 잘했다. 사실은 논리 철학 논거에 의하면 두 가지는 차이가 없는 거야. 사실 주어가 있어야 되죠. 너는 매우 잘했다. 네가 0점을 받은 것은 잘했다. 라는 그 명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논리철학 논거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논거를 잘 모르지만 대화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비꼬는 이미지를 집어넣는다든가 말투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 자체로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많이 써 있었다면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논리철학 논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죠. 언어라는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세계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어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뉘앙스 같은 거. 그렇죠. 뉘앙스.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맥락이라는 거를 비트겐슈타인은 아예 고려를 못했어. 아니 그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렇게 단순한 걸 갖고 이게 반박이 될 정도였으면 러셀이 애시당초 왜 반박 못했을까? 러셀도 너무 그쪽으로 파고들었던 삶이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내 생각이 됐던 것 같아. 삶을 살면서 진짜 언어는 살아있는 언어, 일상 언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철학적 기호 논리학이나 아니면 언어학에서는 일상 언어를 다루지 않거든요. 논문만 얘기하기, 논문 평가를 할 때만 그렇지. 하겠지. 논리 철학 논고 내용 자체에 일상 언어의 복잡성에 대한 얘기를 비트겐슈타인이 실제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비트겐슈타인이 배제해. 일상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언어를 둘로 구분합니다. 일상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일상 언어고 이상 언어라는 게 있어. 이상적인 언어, 기호 논리학이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거에서 일상 언어를 배제해. 일상 언어의 규약은 너무나 복잡하다. 라고 하면서 배제하고 이상적인 언어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대화 때문에 스라파와 요 짧은 대화가 아니었겠지. 스라파와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실제로 인생에서 중요한 언어는 일상 언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언어가 말해지는 상황과 맥락이 중요한 거지. 내가 생각했던 그 기호 논리학이라는 거는 언어의 아주 특수한 언어만을 다뤘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전하게 되는 단계가 이르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철학을 완전히 끝낸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얘기 못하겠네. 오늘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다음 주에 하십시오. 일생을 2시간 왜냐면 너무 궁금하고 재밌잖아요 지금. 삶 얘기하다 끝나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계속 최초로 한다며. 망했다. 자기가
끝나지 못했다라는 게 남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929년 40살이 됩니다. 철학의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국의 케임브리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러셀은 살아있었습니까? 살아있죠. 20살 차이니까 살아있어요.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신이 돌아왔다. 그리고 케인즈가 자신의 부인한테 편지에 이렇게 쓰는 거죠. 신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쓰게 되는 거죠. 뭐 요즘에 근데 모르겠어. 왜 그렇게까지 칭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면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분석 철학이라는 것이 그 학계를 장악하게 돼요.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가 그때 유행이었던 거야. 사실은. 그런데 분석 철학이나 논리 실증주의가 토대로 하는 것, 철학적 토대로 했던 게 논고였던 거죠. 그렇다면 논고. 어쩌면 그 논고가 그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자들 혹은 분석 철학을 시작하던 태동기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명쾌하고 이게 너무 많은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쩌면 그냥 우리 같은 범인들이 읽어보면 허점이 많았을 수 있겠네요.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그 뻑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야 이게 그럼 의미하는 뭐냐 했을 때 바로 그거에 반박이 될 정도라면 네. 물론 이건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프로레탈리아를 예를 들자면 뭐 부두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을 때 이해를 시켜줬을 때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미 반박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맞아. 해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했던 그 비판들 있잖아요. 이런 비판이 실제로 비트겐슈타인한테도 있고 당연한 얘기를 왜 복잡하게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실제로 비판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이 모든 철학자들의 비판 중에 하나야. 그 뭐가 중요한데 현실과 일상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정리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를 너무 개념화시키고 또 이게 뭔가 이론의 투쟁이 되면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분란의 소지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상생활 할 때는 자기 생각을 되게 정밀하게 논리화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순간순간 생각하고 지나가고 자기 생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언어를 따져보거나 그걸 세밀하게 논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냥 일상 먹고 사는 거 바쁘기 때문에. 근데 철학가들은 그 특정 생각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자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순간순간에 많은 무수한 생각들을 하면 생각이 정밀하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 간에 논리적인 것들이 잘 규명되지 않으면 삶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가들은 그거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지고 정밀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말장난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뭐 어쨌든 이제 돌아왔죠. 근데 돈이 없어. 학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거죠. 아직 학위가 없군요. 그래서 논리철학 논고로 바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두 시험은 있어야 되잖아. 그 평가관으로 누가 나오냐? 그때 이제 캠브리지의 교수였던 버트란드 러셀과 그의 친구 무어가 이제 심사관으로 나오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러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평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제 신을 사제들이 평가해 주는 거죠. 학석박 연계 논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뭐 대충 마쳤대. 그리고 이 얘기가 되게 유명해요. 비트겐슈타인이 끝나고 평가관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학위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아? 나폴레옹이 생각나는데 자기가 이렇게 왕관 씌우는 것처럼. 내가 원래 이념적 신이었으니 현실에 와서 내 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5년 동안 특별 연구원 자격으로 이제 교단에 서게 됩니다. 뭐 강의는 엉망진창이었대요. 노트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애들을 이제 간이 의자에 앉혀놓은 다음에 그 학생들의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계속 혼자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아닌가? 얘기하다가 고함을 지른대. 난 너무 어리석어. 막 고함을 지르고 엉망진창이고 왔다 갔다 하고. 전위예술 같은데요. 그러니까 긴 침묵이 흐르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계속 탄식했대. 그걸 교단에서 해. 미친놈인 거죠. 근데 문제는 한 3, 4년 후에 학생들이 너무 몰려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슬퍼해.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근데 어쨌든 이런 일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해 겨울에 이제 아까 빈 학파 있었죠? 네. 빈의 서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논리철학 논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을 불러서 니네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게 잘못됐다. 그렇지. 그러면서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을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명제가 빨리 말해. 한 주만 빨리 더 하자 진짜. 그렇네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가지고. 답답하다. 다음 주 빨리 1시간 말해. 이거 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조금 이따 못 하는구나.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이럴 줄 알았어 난 처음부터. 망했어. 다 미루더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고에서는 기본적인 명제들이 독립돼 있어야 돼. 그런데 비낙파들을 모아놓고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명제들이 독립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실제로는 내적 연계를 갖고 있어를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 이것은 3이다.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원자 명제예요. 3? 이것은 라이프. 그지? 은생이다. 아니 3. 3. 아, 삼. 이것은 3다. 어. 라는 건 원자 명제야. 삼이다. 그런데 이게 내적 연관이 아니라 독립돼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죠? 3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 아님, 4가 아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 사실은 이게 후기 구조주의와 사실 연결돼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후기 구조주의도 언어를 다루거든요. 후기 구조주의가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거 비판받겠다. 어쨌든 그걸 이제 설명해줘요. 그런데 비낙파는 그러려니 하고 비트겐슈타인을 신으로 추앙합니다. 어쨌든 아니 이거 좀 오바해서 말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야? 진짜 신이야. 이때 당시에는 신이에요. 이따 기록도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강의에 학생들이 너무 몰리자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학생들한테 자신의 말을 기록하게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청색 책으로 나중에 사후에 출판되게 되고 동료들도 불러가지고 자신의 말을 기록하게 해요. 그게 이제 갈색 책이 됩니다. 진짜 경전 말하는 경전이 된 거죠. 47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요. 이제 가리키는 거 힘드니까 떠나가지고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아까 그 별장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적 탐구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49살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임명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제자로 누가 오느냐? 앨런 튜링이 와요. 튜링과 미치도록 논쟁을 합니다. 튜링도 천재였잖아. 뭐에 대한 논쟁을 하냐면은 수학의 의미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튜링은 고전적인 수학관을 갖고 있었어요. 수학이 발견되는 것이다. 수학이 세계의 기초다라고 생각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앨런 튜링을 비판하는데 실제로는 이제는 삶의 철학이 됐거든.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그 동기를 자꾸 비판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이 발명품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걸로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고 이거는 지금도 우리 카페에서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튜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중에 모순에 대한 의미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튜링은 모순이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어쨌든 떠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비트겐슈타인은 병원에 가서 수의사로 이제 전쟁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술을 어디서 배웠어? 아니 우체부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의사, 수의를 보는 사람이야. 수의. 그걸 수의사라고 하지 않죠? 수위라고. 죄송합니다. 해야죠. 수의를 보게 됩니다. 나 모르겠어. 다시 경비원에서 경비원. 수위. 수의를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좀 빨리 얘기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55세 때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캠브리지로 돌아와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돼요. 철학적 탐구를 집필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또 사실 재밌는 게 한 명 더 있는데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과학 철학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칼 포퍼를 만나서 부직갱이를 갖고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재밌을 것 같은데. 과학 철학할 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직을 사임한 다음에 철학적 탐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쓰는데 알아요. 직감에. 내가 살아생전에 철학적 탐구를 완성하지 못하겠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천재들은 또 꼭 그러더라. 자기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걸 알아. 실제로 이제 3분의 2만 이제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출간하게 되는데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진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거야. 1949년 이제 60세가 돼서 이제 2년 있다가 죽거든요. 60세가 되는데 이제 자기의 친구였던 말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콤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비트겐슈타인한테 놀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말콤네 집에서 쉬다가 말콤이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콤과 함께 거기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래 강의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자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평전에 이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 오늘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레이몽크가 쓴 비트겐슈타인 책들은 좀 재밌거든요. 읽어도 되는데 레이몽크의 평전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몽크가 본 거야. 말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바람막이 자켓과 낡은 군복 하의를 입고 있는 한 여위고 나이 든 사람이
말콤의 팔에 기대서 들어왔다. 지적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말콤이 길에서 만난 노숙자를 추이나 피하고 가라고 잠깐 데려온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레이몽크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 비트겐슈타인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략하고 모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이 막 모인 거죠. 사회를 블랙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는데 블랙이 사회를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인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노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숙자한테. 그렇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레이몽크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자리에 모인 학생들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났다. 당신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은 1949년 철학 세계에서는 신비스럽고 두려운 이름이었다. 숨이 멎는 소리는 마치 이거와 동일했다. 블랙이 플라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과 동일했다. 라는 거죠. 그 정도로 무게가 있었던 사람이었대. 학계에서는. 같은 해 비트겐슈타인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치료를 계속하면 6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실망해요. 빨리 죽을 수 있는데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 내가 너무 오래 살게 됐다.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1951년 4월 26일 날 그의 나이 62세 때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겨요. 내 친구들한테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야, 오늘 인생을 하다가 다 끝나게 됐는데 이게 철학 못했네. 이건 뭐 인물 특집인가요? 어쨌든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인물 특집 됐네. 그죠? 정리 정리해, 한번 더 또. 해. 왜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나는 철학자들의 삶보다는 철학자들이 했던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엮여 있어요. 왜냐면은 후기 철학에서의 내용이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후기 철학의 실제 내용인 거야. 비트겐슈타인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그 철학적 발언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삶과 철학이 굉장히 엮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인생 얘기를 쭉 하면서 했는데 정리합시다. 비트겐슈타인 잘 살았다. 그래서 철학의 신이 된 다음에 전기 철학, 논리 철학 논고를 완성했다. 그리고 철학계를 떠났다가 아직 철학을 끝내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철학적 탐구를 쓰고서 이제 죽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썼었던 전기 때 썼던 그 논고가 미숙한 청년이 치기 어리게 썼던 거라고 치부되진 않고 지금 여전히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경전의 수준으로 그렇죠. 되어 있다는 거죠. 전기 철학은 논리 철학 논고를 기반으로 한 거는 뭐로 연결되냐면은 영미 분석 철학.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철학이에요. 영미 분석 철학의 시발점이 되고 후기 철학은 철학적 탐구가 기반이 됐었죠. 철학적 탐구는 일상 언어학파라는 게 있어. 그걸로 계승됩니다. 사람들이 언어학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현대 언어학의 3분의 2는 비트겐슈타인이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주 후려쳐서 얘기하면 전기는 이거였죠. 철학을 끝낼 거야. 어떻게 끝낼 거냐면은 철학에서 말하는 헛소리들을 어떻게 차치할 거냐면은 세계와 실제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였죠. 세계와 대응하지 않는 것들, 세계의 의미, 도덕, 아름다움, 진실, 신 이런 것들은 세계와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야 하지만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게 전기 철학의 내용인 거죠. 후기 철학에 와서는 이제 철학을 어떻게 끝내느냐 이렇게 끝내는 거죠. 철학자들이 하는 그 어휘들은 철학자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삶의 맥락 속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다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추상화시켜서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래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중요하지만 침묵하자.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서로 한번 그 검증을 하고 토론을 해보자였는데 그게 과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후기에 가서는 그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언어라는 건 방대한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삶의 다양성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얼른 들어보면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한 번씩은 생각해본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반응을 보고 반응 없어. 반응이 없으면은 다행히 이걸로 접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고. 그래, 뭐 반응이야 뭐 반응이 우리가 얼마든지. 아유 망했다. 한 아이디 5개 만들어서. 하지마. 어쨌든. 반응한 리플 600개 정도. 알겠습니다. 아니 6개 정도로 해줘. 600개 너무 많잖아. 투표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삶 자체가 재밌는 삶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할 시간이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관심사였어요. 왜 비트겐슈타인이 너무 삶에 와닿냐면은 교수님의 태도였거든요. 처음으로 학부 때 비트겐슈타인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그 비트겐슈타인 책을 집더니 앉는 거야. 그 덩치 큰 아저씨였는데 비트겐슈타인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게 아직도 좀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어린 마음에 뭘 봤냐면은 비트겐슈타인의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을 대하는 저 교수님의 태도가 와 닿았거든. 왜 존경해요? 난 사실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 지금의 관심사는 전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뭐 사회에 대한 문제나 동양 철학에 사실은 더 관심이 많습니다. 비트겐슈타인 다리 걸치지 마. 그 사후 세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우리한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비트겐슈타인이 보여주는 것 같아. 삶을 통해서 말하지 않지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비트겐슈타인을 존경하게 되었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더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앞부분에서는 저 구조주의 혹은 뭐 논리실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것은 그 기존의 어떤 학파들을 깨부실 수 있는 그것도 강력한 근거가 되니까 말하자면 학문적 성과에 의한 어마어마한 존경을 한다면 저희 같은 일반인 사람들이 그냥 지금까지 얼추 그냥 퉁쳐서 이야기했었던 후려친 것들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너무나 예민하고 또 너무나 그거를 엄밀한 언어적인 정의를 세우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던 그 사람이 듣다 보니까 좀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떤 자기 부하들이 없으면 나 혼자 가지 않겠다. 수용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깨닫고서 좀 겸손해졌잖아요, 사람이.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극적인 사람의 변화를 볼 때 차가운 냉철한 천재였던 사람이 후기에 가서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그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잘 모르니까 또 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흔히 하는 농담 중에 하나인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농담 중에 하나 이거거든요. 뭐 누굴 보면서 난 이것도 못하는데 넌 나보다 이런 거 잘하잖아. 난 죽어야지 뭐. 난 이것도 못하는 내가 죽어야지. 근데 비트겐슈타인도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천재도 아니고 좀 떨어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죽어야지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살면서. 그 생각하면 어떤 천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돼요. 그 입장에서는. 참 이 농담이 별로다라는 생각을 오늘 비트겐슈타인이 사실은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 가족들에게서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반에도 네네. 그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지 않은 농담을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렇구만. 오늘 재밌었어요. 일단 사상적인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뜸을 들이시고 말 안 해줘가지고 그런데 어려워.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 생애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주셨잖아요. 첫째로 뭐가 좋았냐면 하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되게 급변하는 시기들이 많은데 마치 어떤 삶을 체험하고 나온 것 같이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철학사 쪽으로도 그렇고 자기 사상을 보통 한 30대나 초반 이제 젊은 시절 때 정초를 마련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어떤 작업을 계속하냐면 이걸 굉장히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사상이 딱 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궁전을 만들었으면 그게 굉장히 단단하게 안에 막 세밀하게 조각품을 하면서 죽을 때 이걸 완성품으로 남기고 죽거든요. 이거를 깨부시고 다른 집을 짓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거에 대한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랑 그 삶이 그렇게 급변했다는 게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만. 네. 그리고 들어보니 정말 제 스타일이네요. 정말?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되게 역사적 인물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 스티븐 호킹도 비슷한
걸 하거든요. 자기 네. 인생에서 블랙홀에 빠져들어간 그 정보들은 전부 다 박살이 나서 사라질 것이다. 요번에 나왔지.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지 않, 이제 말을 바꿨어요. 본인이 했었던 말을 바꾸고 그렇지 않다. 어딘가 이렇게 정보들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내가 얘기했던 좀 틀린 것 같아라고 인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알아도 끝까지 네. 우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예전에 들었었던 건데 그 누구지 프로이트의 스승이었던 사람도 계속적으로 프로이트를 깠었는데 남자 히스테리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스승이 나중에 죽기 전에 프로이트한테 얘기했었던 게 자기가 사실 남자 히스테리 환자다라는 거를 진짜 하는 몰랐어. 걸 보고서 프로이트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결정 혹은 자기 잘못된 걸 알아도 끝까지 우기는 거야 그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것도 정상상태 우주론을 주장했었던 그 프레드 호일 같은 경우도 죽을 때까지 빅뱅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그렇구만. 난 이게 사실 읽으면서 독실이가 많이 생각나는데 까칠한 독실이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어제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과학 철학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잠깐만.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